11월 달보다는 식구가 많이 늘었네요. 일단 뭐 우리가 학원 뭐 커리큘럼이라든지 그다음 뭐 종교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 원장님이나 아니면 뭐 주요 과목 선생님들이 이미 이야기를 다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는 제가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단 뭐 제 간단한 소개하고 세법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고 진도 들어갈게요. 일단 뭐 11월 달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제 이름을 알고 계실 거고, 1월 달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 이름은 유상순입니다. 여기 이름이 요 순자로 끝나니까 가끔 택배 아저씨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애들한테 엄마한테 잘 주고 가, 엄마한테 택배 잘 전해주라고 이야기하면서 가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집안의 순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좀 여자 이름 같고 이게 순할 순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순박합니다. 좀 그렇고요. 뭐 학원 강의는 이 분필은 제가 94년도에 이 분필을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지금 한 7, 8년 정도 했는데, 그래서 원래 계획은 한 25년 정도 강의를 할 계획이었는데, 아직 애들 학교가 덜 끝나가지고 애가 3명이거든요. 3명이고 대학생이 2명입니다. 그래서 아직 한 기본적으로 한 3년 정도는 더 분필을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뭐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겠습니까? 뭐 개인적 이야기는 그 정도 하고, 일단 뭐 저하고 이제 1년 동안 세법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세법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공부하는 건 아니고 부동산 관련 세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가, 이 세법 문제가 어떤 종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세법은 종합적 이야기를, 그러니까 전체적 흐름을 먼저 잡으시고 세부 이야기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세부 이야기만 기억하고 계시고 전체적 이야기를 모르시면 안 풀리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어떤 세법을 공부해야 되는지 전체적 이야기를 좀 먼저 좀 이야기하고 교재 진도는 잠시 후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련 세법은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 있고, 보유 관련 세금이 있고, 양도 관련 세금이 있는데, 그러니까 취득, 보유, 양도 시 어떤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자, 전체적 이야기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자,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 조세는 뭡니까? 그냥 이름 그대로예요. 우리가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지 차량, 뭐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뭐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여쭤봅시다. 자, 이제 갑이 자 부동산을 우리가 매매로 취득을 했으면 자 일단 뭐 해야 됩니까? 취득했으면 내 거라고 표시해야 되지요. 그래야 누가 안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거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뭡니까? 우리가 형제끼리 모여서 먹다가 많이 먹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 거라고 표시해야 되지요. 침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취득했으면 내 거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 거라고 표시하는 걸 우리가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한다 그러고, 차량이나 기계장비는 등록을 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여쭤볼게요. 자, 이 소유권 등기에 대하여 우리가 별도의 세금이 부과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취득하면 취득세 부과되는 건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 이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세금이 따로 부과되냐고요. 자, 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고, 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옛날에는 등록세를 따로 냈었지요.
2010년까지는 우리 2010년까지는 등록세, 그러니까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등록면허세를 따로 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따로 안 내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 나중에 공부가 질서가 잡혀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를 조금 이제 설명을 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2010년까지는 그러니까 2010년까지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취득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우리가 소유권 등기 사실에 대하여 옛날 말로는 등록세, 지금 말로는 등록 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야가 빠지신 분들이 취득해가지고 취득세 내고 일부러 등기를 안 합니다. 왜? 등기 안 하면 등록세를 안 내도 되거든.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고 미등기 상태에서 보유했다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가세건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둘 다 받아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하고 팔면 취득세밖에 못 받잖아요. 그래서 가세건자가 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굴리냐면은 2011년에 지방세법을 개정해가지고 우리가 2011년부터 법이 이렇게 바뀌어요. 소유권 등기 시의 등록면허세를 취득세에다가 통합을 해가지고 2011년부터는 취득세로 통합하여 징수하고 소유권 등기에 대하여 등록 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세금이 줄어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세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가를 우리가 매매로 취득했을 때 자, 2010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 취득세 2%를 별도로 부과하고 우리가 소유권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2%를 별도로 부과하던 걸 우리가 2011년부터는 소유권 등기 시의 등록면허세 2%를 취득세 통합해가지고 우리가 취득세 4%로 통합하여 징수하고 소유권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법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가 바뀌냐면은 이게 바뀌어요. 우리가 2010년까지는 따로따로 부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만 등기가 가능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1년부터 법이 이렇게 개정되었기 때문에 2011년부터는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가 가능해요. 요거 잡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떤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냐면은, 자, 2010년에 우리가 취득한 자가 취득세만 납부를 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자, 2022년에 소유권 등기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 소유권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자, 따져봅시다.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이미 부가징수가 되었지만 등기 관련 세금은 아직 부과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소유권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아니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2011년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일부러 납부를 하지 않고 버티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제척기간입니다. 그런데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면 더 이상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취득을 한 자가 취득세를 일부러 납부를 하지 않고 버티다가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소유권 등기를 하면
소유권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부동산 취득 관련 조세로 취득세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등록면허세도 별도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공부하셔야 되냐면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 소유권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우리가 등기는 소유권 등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전세권 설정 등기, 뭐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기도 있고 가등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말소 등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소유권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공부하셔야 되고, 뭐 각종 권리 설정 등기, 가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취득 관련 조세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취득한 부동산을 보유를 하게 되면 보유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세금이 부과되는데, 자, 이걸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취득 관련 세금은 취득할 당시 한 번만 납부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보유와 관련된 세금들은 우리가 한 번만 부과되는 게 아니지요. 해마다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가세 기준일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가세 기준일이 매달 며칠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조세들마다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 우리 시험은 우리가 보유 관련 조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위주로 출제가 이루어지지 기타 보유 관련 조세는 웬간해서는 안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거 무시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가세 기준만 정확하시면 돼요. 자, 매달 며칠입니까? 며칠? 6월 1일. 자, 그래서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와 관련된 조세고, 재산세, 종부세를 부과하기 위한 가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언제? 6월 1일 현재 소유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 을에게 우리가 22년 5월 1일 날 매매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자, 매수자 을의 입장에서 올해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을 부담을 하지 아니하려면, 자, 매달 며칠 이후에 대금 지급하셔야 됩니까? 자,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하셔야 될 거, 우리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가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매매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양수인을 말 바꾸면 매수인을 납세 의무자로 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 매수자 을의 입장에서 올해의 보유 관련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자, 매달 며칠 이후에 대금 지급하셔야 됩니까? 자, 언제냐면은 6월 2일 이후에 우리가 잔금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6월 2일 이후에 잔금 지급하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매도자 갑이기 때문에 매도자 갑에게 올해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입장을 바꿔가지고, 자, 매도자 갑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매도자 갑의 입장에서 본다면 올해의 보유 관련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려면은 아무리 늦어도 매달 며칠까지는 돈 받으셔야 됩니까? 아무리 늦어도
6월 1일까지 잔금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6월 1일까지 돈 받으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매수자 을이잖아요. 그래서 매수자 을에게 올해의 보유 관련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요게 우리 시험에 가끔씩 나와요. 가끔씩 나오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살아가다 보면 5월 정도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요걸 잘 정리해 두셨다가 매수자 입장이냐 매도자 입장이냐에 따라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잘 조정하시면 1년치 보유 관련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봐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중개사 과목 6과목 중에서 가장 실용성 있는 과목은 세법이에요. 요것만 잘 이용하셔도 1년치 보유 관련 세금을 절세한 거고, 보통 우리가 6억짜리 아파트 하나 가 있으면 보유 관련 세금이 적게는 한 40에서 많게는 80 정도 나오거든요. 요것만 잘 이용하셔도 학원비 반은 근처인 거 아닙니까? 그 이왕 뭐 절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면 자동차세가 나오죠. 자, 자동차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하시면 돼요? 예. 연납 신청하시면 돼요. 우리가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달에 나오고 하반기 자동차세는 12월 달에 나와요. 근데 이걸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깎아줍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는 우리가 1월 달에 1년치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겠다고 연납 신청하면 작년까지는 10%를 깎아줬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9.15%를 깎아줍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집에 웬만하면 차 2대 있지요. 요새 웬만하면 2대 아닙니까? 우리 집엔 2대 있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2대면 1년에 자동차세만 뭡니까? 최소 1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연납 신청하고 약 10% 할인 받고 한꺼번에 다 내는 거 부담스러우시면 1월 달에 카드 회사에서 무조건 무이자 할부를 시행합니다. 왜? 요거 자동차세 연납 때문에. 그래서 이게 카드 무이자 할부 통해 가지고 분할 납부하시면 부담도 되지 않고 할인도 받고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금은 알아야 절세를 해요. 하여튼 자, 요거 잘 정리해 두시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데, 자, 이 재산세하고 자,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는 건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가 다르냐면은 요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재산세는 재산 규모에 관계없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3천만 원밖에 안 돼도 재산세 부과된다고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자, 야, 이름이 종합 아닙니까? 야, 이름이 종합이잖아요. 종합한다고요. 어떻게? 전국 모든 부동산. 그러니까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소유자별로 합산해가지고 부과합니다. 그래서 야, 이름이 종합이에요.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소유 부동산의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세 가지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금액이? 시가, 실거래가액, 공시가액. 공시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의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요. 자, 그러면 자, 주택은 얼마? 주택은 얼마? 우리가 전국 보유주택의 공시가액의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이 얼마? 6억을 초과했을 때 주택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단독 소유입니다. 우리가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하는 경우, 얼마?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건 뭡니까? 실수요자입니까? 우리가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가 가중하게 부과되는 걸 조정해주기 위해 가지고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얼마? 11억을 초과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가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축물은 주택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주택 이외의 건축물, 상가, 사무실 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아니기 때문에 상가, 사무실, 빌딩, 백화점 이런 것들은 수백억, 수천억을 초과해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안 합니다. 건축물 부분은. 자, 그럼 이제 토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지는 이거 이제 여러분들 좀 낯설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토지는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있고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 우리가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어떤 것들이냐면은 생산 활동과 영업 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들.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돈 될까 싶어서 소유하는 토지들. 우리가 이제 생산 활동과 영업 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들은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되고, 야는 뭡니까? 투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이 5억을 초과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어떤 거냐면은 영업활동에 이용되는 토지. 어떤 것들? 상가 부속 토지, 사무실 부속 토지처럼 우리가 영업활동에 이용되는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이 80억을 초과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현실적 이야기를 하나 해봅시다. 자, 여기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집에 애들이 혹시 선을 봐서 결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우리가 이제 선을 봐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자, 일단 뭡니까? 성격도 봐야 되고, 가급적이면 마스크, 얼굴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경제력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경제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대놓고 네 재산 얼마고 이래 물어보기는 그 시기 하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티 안 나게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세금 이야기를 하다가 종합부동산세 내시냐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그러면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주택 종부세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주택 종부세 내고 있다면 부자일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저도 종합부동산세 내거든요. 제가 집이 3개 있거든요. 집이 3개가 있고, 자, 집이 3개 있고, 집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거주 중이고, 2개는 전세 중입니다.
그런데 대충 이야기합시다. 뭐 재산을 다 일일이 공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대충 요거는 이제 한 5억 정도 한다고 가정합시다. 자, 요거 전세 4억이고 요거 전세 4억이고 은행 대출 3억이 있습니다. 아, 껍데기만 부자지. 순재산은 얼마밖에 더 됩니까? 2억, 1억, 1억. 순재산은 4억밖에 안 되네. 외형적으로는 15억 재산을 가했지만 실제 재산은 4억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합산금액 6억 초과하기 때문에 종부세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택 종부세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저를 불 없는 저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실속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상가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다면 얼굴은 볼 것도 없고요. 심성만 보면 됩니다. 왜? 우리가 상가 종부세는 자, 한번 찍어 보십시오. 대충 시세로 얼마 정도 해야 상가 종부세가 나올 것 같습니까? 시세로. 대충 봤을 때 한 200억 정도 돼야 종부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가 종부세를 내고 있다면 얼굴은 볼 것도 없어요. 왜? 견적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성형 기술이 세계 1등 아닙니까? 성격만 좋으시면 무조건 결혼해달라고 매달리셔야 됩니다. 자, 봐요. 자,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여기 봐봐요. 상가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아니기 때문에 상가 건물 부분은 종부세 부과되지 않고 상가 건물 부속 토지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토지 아닙니까? 그래서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되고 공시가격으로 80억 초과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돼요. 자, 상가 부속 토지는 공시가격이 시세 반영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으로 80억을 초과하려고 그러면 땅 시세만 한 150억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면 건물 가치까지 따지면 200억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한 부자들은 아파트를 소유하는 게 아니고 상가 등을 소유합니다. 왜? 웬간에서는 종부세가 안 나오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우리는 오로지 아파트 아닙니까? 투자할 때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금까지 다 따지면 아파트보다는 상가 쪽이 수익성은 더 낮습니다. 하여튼 자, 그거는 그렇고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자, 첫 번째 하셔야 될 거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 기준일이 며칠인지. 언제? 6월 1일. 그다음에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거 우리가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재산세고 그다음에 알고 계셔야 될 거 공시가격의 소유자별 합산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재산세만 부과되는 게 아니고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된다는 거. 여기까지는 오늘 잡으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종합부동산세 가셔가지고 우리가 뭐 별도 합산 과세대상 토지가 어떤 토지고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가 어떤 토지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기준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부동산세 가가지고 자세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로 또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실무상으로 이야기하면 임대료를 받은 거고 우리가 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임대 소득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자, 지금부터 기초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자, 첫 번째 개인 소득이냐 법인 소득이냐에 따라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 명칭이 다릅니다. 우리가 법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법인세예요.
우리가 법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법인세인데 이 법인세는 우리 시험 출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법인세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지 세부적 이야기는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러면 개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뭡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잡으십시오. 자, 첫 번째, 개인 소득에 대하여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소득세고, 개인 소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지방자치단체. 눈치가 와야 되지. 아,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개인 소득에 대하여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소득세예요. 개인 소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럼 봐봐요. 개인 명의로 소득이 발생되면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득세를 따로 부과하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소득이 발생되면 소득세도 부담하셔야 되고 지방소득세도 따로 부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공부하셔야 될 조세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양도. 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언젠가는 양도를 하게 될 거고, 자, 이때 양도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은 둘로 구분됩니다. 자, 첫 번째, 돈 받고 팔았을 때 하고 그냥 줬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고 이때 부과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할 자가 달라요. 자, 일단 결론. 돈 받고 팔면 양도한 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돈 안 받고 그냥 주면 양도한 자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취득한 자에게 부과해요. 왜 그런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돈 받고 팔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양도한 자에게 양도에 따른 이득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내가 분양권 P 5천 주고 샀는데 팔 때 프리미엄 3억 받았을 때, 그러면 분양권을 유상 양도한 자에게 양도에 따른 차익이 2억 5천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돈 받고 팔면 유상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자에게 조세를 부과하고, 이때 양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뭡니까? 법인의 양도 차익이면 법인세를 부과하는 거고, 개인의 양도 차익이면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은 이 법인세나 지방소득세는 통상적 출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양도, 소득세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근데 자,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양도하면, 자, 양도한 자에게는 이득이 없고 무상 이전 받은 자에게 이득이 발생하지요. 그래서 무상으로 취득한 자에게 조세를 부과하고, 이때 무상으로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뭡니까? 상속세 또는 증여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몰라도 되는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무상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은 시험 출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에게 상속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이면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법인세를 부과할 수도 있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 출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 이야기는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알아야 돼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기본 문제 중 하나가 이겁니다. 이 조세가 부동산 어느 단계에서 부과되는지를 물어봐요. 자,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가 어느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인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따져봅시다. 상속세 증여세는 양도 관련 조세입니까? 취득 관련 조세입니까? 자, 요게 힌트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바뀌십니까? 자, 요게 일반인들이 좀 실수 오해를 해요. 우리가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상속세 증여세는 무상 양도시 부과되지만 양도 한 자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는 부동산 양도 관련 조세가 아니고 상속세 증여세는 부동산 취득 관련 조세로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야 될 조세들이에요. 자, 출제되는 비중은 이렇습니다. 자, 취득세에서 통상적으로 세 문제, 등록면허세에서 우리가 적게는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통상적으로 세 문제, 종합부동산세에서 한 문제, 우리가 개인의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한 문제 출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보통 3년에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3년에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3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가장 최근에 31회 때 물어봤고 32회 때는 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33회는 출제 가능성 50%, 안 될 가능성 50%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적게는 5문제, 많게는 6문제. 그 다음에 조세총론. 조세총론에서 적게는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토탈 16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2차 과목이 중개사법이 있고 공법이 있고 등기법, 지적법, 세법이 있는데, 요 등기법, 지적법, 세법은 공부할 때는 따로 공부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 평가를 할 때는 한 과목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려면은 우리가 과목당 40점 이상 이어야 되지요. 가락이 나면 안 되잖아요. 평균 60이 넘어도 40점 미만짜리 과목이 있으면 가락이 났기 때문에 최종 합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중개사법에서 85점, 공법에서 50점. 그러면 등기지적 세법에서 40점 이상만 나오면 60 이상이기 때문에, 평균 60 이상이기 때문에 합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등기세법이 계속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중개사법 85점, 공법 50점 맞았기 때문에 가락만 안 나오면 되는데 등기지적세법에서 39.3 가락이 나가지고 합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아마 여기도 있는지 몰라요. 작년에 시험 보고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아마 가락 나가지고 합격 못 하신 분들이 아마 여기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등기세법이 상당히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법 개론 공부 열심히 해놓고 세법 공부 나중에 하겠다는 분들.
혹시 그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시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 바꾸셔야 되냐면은 첫 번째 이유, 이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올해 시험은 10월 29일 날 시험을 보지요. 시험 보는 당일까지도 민법 개론 공부가 끝이 안 납니다. 혹시 주변에 작년에 공부한 분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시험 보는 그날까지 민법 개론 공부가 끝이 안 난다니까요. 그런데 민법 개론 공부 열심히 해놓고 세법을 나중에 하겠다고요. 그 나중에 언제인지 압니까? 23년도. 아니면 24년입니다. 올해는 합격 못 한다고요.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최근에 등기세법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과목을 이제 사이드 과목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전략 과목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등기법은 민법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개인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공시생이 아마 등기를 1월 달부터 당장 공부하라고 아마 강요는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법이 좀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세법은 다른 과목 몰라도 1월 달부터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전략을 바꾸셔야 됩니다. 민법 개론 공부해놓고 세법을 하는 게 아니고 1월 달부터 이제 세법을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쌤, 민법 개론도 다 못 보겠는데 언제 세법 공부하냐고.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수업은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수업은 무조건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방법. 그러니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은 무조건 세법 총정리하는 날로 정하셔야 됩니다. 정해놓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은 민법 개론 쳐다도 보지 말고 무조건 세법만 정리하셔야 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무조건 세법 정리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시험장 가기 전까지 세법을 최소 9번 이상을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합격을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수업 무조건 들으시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세법 매월 정리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세법이 많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전체를 다 하는 건 또 비효율적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우리 시험 출제 비중이 높은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세 개만 집중적으로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수업만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나머지는 7월 달 문제풀이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정리하셔도 합격하는데 아무 변수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유는 우리가 취득세가 정리가 되면 등록면허제는 따라와요. 그리고 재산세가 정리되면 종합부동산세는 희한하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세법이 많이 부담되는 상태에서 이 6개 조세를 동시에 다 보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3개 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월 달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까지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만 잡으시면 올해 무조건 합격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은 무조건 세법 총정리하는 날로 정하셔가지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10월 29일 날 2차까지 동시에 합격할 수 있어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락나무 못 잡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가락 나시면 그러니까 이 등기지적 세법에서 가락을 나시면 안 되고 그러고 또 이제 마음가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등기지적 세법에서 가락만 면하자. 죄송하지만 가락도 못 면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
등기지적 세법에서 최소한 60점 이상은 답을 찾자. 그 세법 16문제 중에서 최소 10개 이상은 답을 찾자. 그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되지. 세법에서 8개만 맞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나이가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살아봤는데 생각하는 대로 결과가 나와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가랑만 면하자가 아니고 최소 60점 이상은 맞자. 이 마음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16문제 중에서 최소 10개 이상. 최소 10개 이상. 내 목표는 세법 16개 중에서 12개가 목표다. 안 되면 최소 10개라도 맞자.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셔야 되지. 안 되면 최소 8개, 안 되면 6개라도 맞자.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마음먹은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요런 이야기는 이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러면 강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 조세총론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세총론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 보유 관련 조세, 양도세 관련 조세. 우리 교재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휴식하셨다가 요 조세총론 진도 들어가겠습니다.